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과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체포 수사 소식으로 엮어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 직후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지사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 공세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로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비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경기도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정면 응수했습니다. 먼저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후보도 곧바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는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민간 이익을 제대로 환수했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도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후보직 사퇴하기 의향 있으십니까?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야당의 파산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비리에 엮인 그런 전인들하고 다르게 그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 공익 환수를 해내셨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구속된 점 등에 대해서는 수치스럽다면서 사과했지만 측근설에는 분명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측근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느냐는 공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특검은 시간 끌기용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 계좌 추적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여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초유의 경기도청 국정감사 후폭풍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대장동 대출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른 고발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리의 결정체인 이재명 지사가 맹탕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자금 일부가 대장동 개발에 유입된 점을 부각하며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이 당시 변호사로 개입한 점을 거론하며 박영수 사단인 윤 전 총장이 부실 수사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박영수 특검 주변 100억 수수료 있는데 다 계좌 추적을 해보십시오. 당장 돈을 지금 받은 게 확인된 곽상도는 50억을 지금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근거해 곧바로 고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판사 세평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깼다는 주장입니다.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국감을 만들고 있다면서 조급한 삼류 꼼수라는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 국감 의견서만 보더라도 이 후보는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비리 결정체라고 판단됩니다. 치열하게 경선 중인 대권 주자들도 이 후보를 향해서는 협공을 펼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홍준표 의원은 대선을 안개 속으로 끌고 가는 게 비리 덩어리 이재명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한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아예 스튜디오를 차리고 종일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 후보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위례에서도 있었고 나중에 우리 보면 의왕시에서도 있잖아요. 네. 요거를 유동규가 그것만 삭제했어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지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렇죠. 이거는 누구와 연락을 했던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초대형 이슈를 두고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기 위한 여야의 전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본경선 4번째 TV 토론회를 끝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튼 이재명 국감입니다. 네. 이재명 국감, 이재명 청문회가 돼버렸는데 주요 내용들을 좀 잠깐 함께 보고 그러시죠. 다시 얘기 시작하죠.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대장동 설계자는 나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지사께서 국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쯤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아집니다.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힘이었죠. 국힘의 시의회가 민간 개발해 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죠. 예. 설계자인데다가 네. 측근이 구속됐으니까 당신이 몸통 아니냐 네. 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돈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한번 쭉 봐라. 다 네. 당신네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됐던 공방이에요. 이제 국감에 수감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지사직 사퇴는 국감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좀 본선 주자로 확정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든지 이제 흠결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마당이 펼쳐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홀로 일대 다 맨몸 격투를 하러 이제 링에 올라간 셈인데 문제는 오늘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은 없다예요. 예. 물론 내일 모레 이제 국토위 국감 요거 조금 양상이 다를 것이 오늘 이제 행안위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영교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거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자제시키면서 좀 민주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국토위의 경우에는 이제 야당 위원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전에 생각보다 좀 싱겁다. 네. 왜냐하면 김도읍 의원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공격수로 나섰는데 총론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잠깐 등장한 게 김용판 의원이 좀 새로운 문제 제기, 국제 마피아파의 예. 조폭과의 유착설 그리고 뭐 20억의 돈을 건넸다. 이건 이제 사실이 확인되면 큰일인데 문제는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고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 이게 이 거짓말을 막 이렇게 던져도 되는 것이냐 하는 또 이제 일가를 할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이 망라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 해명했던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이지 그것을 이제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다음에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다만 인사권자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사과를 또 오늘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공격수가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팀플레이가 보이지 않고 예. 의외로 또 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뭔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였던 것 같긴 맞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이 지사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국감 전에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네.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물론 인사를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예,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데 막상 국감 현장에 가서 그러면 측근이 그렇게 구속됐으면 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반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예. 예.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뭐 배신감을 느끼시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예. 네. 윤석열 후보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맞습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재미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전 이 기획본부장 구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아까 이영 의원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박수영 의원 지금 50억 약속 클럽 명단 공개한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공세를 오늘 펴면서는 저 측근이 지금 이렇게 됐다면 아까 이 사과의 발언을 보면 개인적인 일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찌 보면 지금 화천대유 멤버들과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엮여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이재명 이 캠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인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과를 한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측근 비위가 거기서 끝이겠느냐. 그 위를 또 타고 올라간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위에 정진상 전 비서실장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예. 고발 사주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 청부 사주를 한 상황이니 그러면 윤석열 이 후보가 책임질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논점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 또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라. A를 묻는데 B를 얘기하고 B를 물어보면 A를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 야당 의원의 이야기는 과거에 또 이제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 그 경선 후보였던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뭐 얽히고 설키면서 오늘 말의 공방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거의 다 나왔던 얘기들을 또 총괄해서 네, 묻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다시 나눠서 묻고 하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다 준비했던 거니까 네.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그 김용판 의원이 이제 꺼낸 조폭 네. 연루설 이 얘기가 네. 나오니까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냥 웃는 웃습니다. 장면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좀 맞습니다. 보시죠. 예.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예. 그런 진술을 따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 아니었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렇게 해갖고 되느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해갖고 되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의 웃음은 여야 모두에게 다르게 해석됐을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이가 없다는 듯 이제 웃으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말을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서 그 얘기를 해라. 국회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방송에 다 나가게 되는데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모두 다 강구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뭐 고소대마왕 아니냐 이런 별명도 얘기를 해서 서영교 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공방이 오가는데 오늘 새로 나온 건 저겁니다. 국제 마피아파에서 2007년 이전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서 이재명 변호사와 관계가 있었는데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이 건네졌고 지금 박철민이란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김용판 의원은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조폭 조직의 중간 보스급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다. 이제 30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사실은 사진하고 다 온라인에 공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필 진술서 그리고 이걸 입증할 계좌도 있다. 그리고 이제 돈다발 사진이 나옵니다. 이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을 줬다는데 사진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네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필 진술서건 사진이건 저쪽에서 다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계좌만 공개되면 모든 게 다 확인되지 않느냐. 계좌 하나 내놓으면 될 걸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제 신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소설 쓰시네 하는 것처럼 오늘 이게 다 소설 아니냐 결국은 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일축이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또 이제 이 보수 신문들에서는 계속 이 대목을 새롭게 부각하면서 파고 있어요.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 후보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어떤 또 앞으로의 확전이 있을지. 김용판 의원이 지금 서울경찰청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수사 관련으로 잘 알 수가 있는데 근거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허위로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역풍을 맞게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슬아슬한 새로운 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행안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토위가 또 있으니까 내일 모레죠. 이런 걸 피해가려면 지사직을 일찍 내놨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 지사직을 내놓지 않고 국감 받고 내놓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흐름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훨씬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명씩 이게 좀 팀플레이가 안 되는 원희룡 후보가 오늘 24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이 대장동 일타 강사는 나다 하고 지금 국정감사를 해석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도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팀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변호사비 같은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가두리로 이렇게 몰아서 여러 명이 이제 토끼몰이 하듯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던지는데 다 격파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행안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수감 받겠다 하고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간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좀 득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야당은 의혹들이 당사자에 의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 부인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는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TV 토론으로 한번 가보죠. 4차 토론이요. 4차 토론인데 역시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또 공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국정원 예산 이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지금 뇌물로 지금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거 모릅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는 뭐 과거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요 대북 특수 공작비입니다. 네. 포괄 사업비입니다. 포괄 사업비고 네. 포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있어요. 네. 예산의 10%를 포괄 사업비라고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정원에는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 사업비는 이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정원의 포괄 사업비로 편성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통치 지원을 시절에나 합니다. 있었던 얘기지. 아니 그걸 지원을 하는 거를 국정원장들을 전부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난거 처벌하는 것 보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 생각이 어때요? 그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러면 뭐 수사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특활비 판공비를 상납을 받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면을 한다. 이건 별개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검사 출신 선후배가 저렇게 서로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렇죠. 공방을 벌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1, 2위 경쟁 양강 구도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팽팽하기 때문에 누구도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기도 하고 다시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골든크로스 할 것 같더니 하는 듯까지도 했는데 좀 정체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시점인데 사실은 바로 지난 3차 토론은 1대1 마수 토론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당 해체 이야기를 한 정신머리를 꺼낸 윤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혼쭐 내겠다 그랬는데 사실 3차 토론의 평가는 홍 후보에게 박하게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뭐 윤 후보가 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세로 밀어붙여서 홍 후보는 자꾸 이제 던진 질문이 맥이 툭툭 끊겼어요. 이어가지 못하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엇이 그럼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있는지 자신은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질 못해서 3차 토론이 싱겁게 끝났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윤 후보의 승이다. 근데 지금 4차 토론인데 또 이제 공방이 1, 2위 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홍 후보가 던진 문제, 의제는 지금 역대 국정원장 또 대통령 뇌물 이 문제 다 건드릴 게 아니다. 포괄 사업비로 국정원 예산 안에 특활비 안에 청와대 예산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관행이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윤 후보는 오히려 원칙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말에 논리만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젊은 세대나 국민들이 국정농단과 정권의 몰락까지 봤던 또 촛불 시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윤 후보 쪽의 원칙론이 옳다. 청와대 예산이면 왜 국정원에 숨기느냐. 청와대로 배정해야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저 홍 후보의 경우에는 좀 옛날 방식, 옛날 사고방식,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홍 후보가 오히려 2030에 좀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조금은 과거 방식을 옹호하면서 윤 후보를 공격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논리가 또 꼬였다. 조금 이건 이제 안타까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픈 부분이죠.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윤 총장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꺼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아니,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절로 드러나서 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 보복이 저거를 아니다. 우리가 지금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입니까? 저절로 드러난 겁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저는 초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뭐 굉장히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만은 아마 그 2008년도 그 박연차에 대한 그 특별세무조사와 그 사건이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러한 진술이 바로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당시 수사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 당시에 그 수사 과정이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연차 씨가 보복입니까 사법정입니까? 아니 그거를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원희룡 후보의 뜻은 2008년에 드러났으면 2008년에 수사를 했어야지. 그렇죠. 한 4, 5년 묵혀두고 있다가 그렇죠. 대통령 이제 퇴임하니까 꺼내갖고 다시 시작하면 그걸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대답이 상당히 좀 궁해 보입니다. 약간. 그리고 이게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 수사가 항상 정권 말기에 나오든가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든가. 아까 이제 유사한 맥락이고 보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던 당사자. 그런데 이 부분을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친윤 후보 아니냐. 2대2로 편먹은 거 아니냐. 혹은 깐부 동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상당히 우호적으로 서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원희룡 후보가 가장 뼈아픈 부분을 정말 뼈 때리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사법정의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박연차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맥락을 설명하다 마지막에 결론은 수사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거론하겠느냐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궁색한 장황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한 부분 이 장면은 앞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 좀 두고두고 공격을 하기 위한 이 상대 후보의 근거로 오래 좀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수사의 전문가잖아요. 이 30년 가까운 검사 생활,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는 수장인 총장까지 지내서 이러한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명쾌하게 단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질문에는 좀 꼬이는. 아까 홍준표 후보도 비슷한 맥락인데 질문이 좀 엉뚱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좀 뼈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윤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도중에 하차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이 밖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갈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 그쪽 캠프로 갔고 오히려 주호영 전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굵직한 인물들이 결국 나눠서 간 건데 세 분리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지가 뭐 불과 4개월이지만 전현직 의원들은 이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윤 캠프에 가장 사람이 많죠.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경선 중도의 캠프를 해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컷오프에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떨어진 후보들을 누가 모셔가느냐도 중요한 러브콜 경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홍준표 캠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는 그래도 중량급 인사입니다. 이 대권 후보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 최재형 후보의 가장 강점은 뭐냐 하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어떤 뭐 장모 혹은 뭐 부인의 뭐 주가 조작 사안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좌초된다면 이 대체제는 최재형이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최재형 후보는 강점은 도덕성인데 홍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자, 본선 가면 이재명 후보와 맞서야 되는데 도덕성 싸움이다.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선거 이슈나 아젠다는 지금 여러 가지가 흐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대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될까 하는 거는 물음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재형 후보가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대신에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윤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것은 윤 캠프가 아무래도 TK의 지지가 높고 또 TK를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수의 심장부, 보수의 텃밭에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중도 확장을 처음에 이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후보가 돼 있거든요. 강성 보수의 후보가 돼 있고 그쪽에 또 지지가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초록이 동색으로 서로 이제 이 호흡이 맞는 이 후보들과 세력이 합쳐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귀국 직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일단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뇌물공여 약속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김만배 씨와 닮은 꼴 혐의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최소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우선 재판에 넘겨야 하고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찰이 맞닥뜨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와 업자 정모 씨가 각각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과 3억 원에 대해 남 씨가 돈을 분담하거나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업체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건넨 실제 이유와 사무실 회계장부에서 흔적이 나온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 원의 용처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내부 갈등설까지 불거진 터라 남욱 변호사 수사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의 선택은 공항에서 즉시 체포였습니다. 미국 도피 전력이 있는 데다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자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특별수사 전문검사가 석연치 않게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며 내부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뒷북 비판을 받았던 성남시청 강제수사는 추가 압수수색 때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빠져 물음표를 낳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복잡한 기업 사건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겸임하는 것일 뿐 배제된 것이 아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수사 단계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똥은 김호수 검찰총장에게도 튀었습니다.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이력이 도마에 오른 건데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온 김 총장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억울하다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할 거다. 그러니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정말 이거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사건하고 일체 관련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남욱 변호사 조사에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과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남 변호사도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350억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 변호사를 포함해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인물 4인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조만간 대질 조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일단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차적인 수사 성패의 갈림길이 될 전망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의혹들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서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필요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건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4호,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중수부의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고 결국 입건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조 씨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때 알선 수재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개발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 기소됐지만 남 변호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 대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고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이 지난 2011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반면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고요. 검찰이 재수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곧바로 체포해서 공항에서 바로 압송해 갔는데 그럼 뭐 결국 혐의는 뭐 배임 아니면 또 뇌물 두 가지겠죠. 그렇죠.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네. 체포영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 그 체포의 목적은 이 피해자로 뭐 구속 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혐의를 또 입증하는 또 참고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빨리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마 검찰의 목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혐의는 김만배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특경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그리고 그 초과 수익 환수 규정 삭제한 거 이거 똑같습니다. 유동규 씨 적용됐던 배임죄랑 뇌물 공여 약속죄거든요. 700억 정도 나중에 잘 되면 주겠다 약속했던 거. 요게 이제 주된 혐의로 지금 보이고 그거에 뭐 소명이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검찰이 이거 증거를 갖다 제대로 다 모아서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남욱 씨도 결국 같은 혐의들이고 같은 내용들일 텐데 똑같아요. 모든 출처가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녹취록. 그 녹취록의 내용은 뭐냐면 700억 내가 갖다 주겠다. 그중에 350억 갖다 주겠다. 네. 이게 정영학 회계사 제출한 녹취록에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유동규 본부장이 먼저 구속이 됐고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녹취록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나왔던 4억이라는 수표가 딴 데서 지금 발견됐거든요. 예.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뇌물 약속죄 등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남욱 변호사도 결국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체포영장은 사실은 발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도망가서 이미 뭐 같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 다를 겁니다. 예.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사무실에서 나온 4억짜리 수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네. 가는 거냐 뭐 이런 건 이제 물을 수는 있겠군요. 그거는 남욱한테는. 지금 사실은 이 혐의에 들어간 건 아닌데 물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녹취록에 있는 게 700억 이런 것들이고요. 예. 지금 눈에 딱 띈 거는 35억이 유원홀딩스 그러니까 유동규가 운영하고 있는 그게 자금이 흘러간 거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요거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발견된 4억짜리 수표 이건 뭐냐? 어디로 가는 거냐? 김만배한테 이걸 왜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될 겁니다. 네. 남 변호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거는 국민의힘이 폭로했던 그 녹취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 재선되면은 유동규가 보나마나 본부장이 될 거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야 하면서 이제 남욱 씨가 여기저기 네.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땅 가진 사람들을 빨리 설득해 내려고 그냥 던지는 말인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자기들끼리 얘기된 게 있는 건지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뭔가 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큰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먼저 나온 거거든요. 아하.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누굴 팔기 마련인데 뭔가 돈이 흐름이 있고 이런 게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아주 유력한 증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나왔을 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남욱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주민들 설득시키기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런 윗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만으로는 뭐 영장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소명됐거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일단 뇌물을 받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제 유동규는 구속이 됐는데 네. 뇌물을 줬다는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동규는 봐라 저 사람도 풀려났는데 나도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다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 남욱 것도 구속영장이 나올 건지 이대로면 어렵습니다. 예. 이대로 지금 더 다른 게 드러난 게 없다 그러면 김만배 씨 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김만배 씨도 기각이 됐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중간에 좀 4억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배임죄 정도만 남아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지금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뭐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증보다는 녹취록 진술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 48시간 이내에 영장은 청구는 하지만 청구가 될지 발부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에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부실대출 네. 등으로 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 남욱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가서 그게 종잣돈이 됐다는 건데 그때 수사를 맡았던 또 검사가 하필 왜 윤석열 그렇죠. 전 검찰총장이냐.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 그래도 지금은 의혹적이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때 입건되거나 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또 관여하게 됐고 결국 대장동까지 왔던 게 아니냐. 예. 결과론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하여튼 남욱이라는 사람이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빠져나가고요. 2015년도에 지금 나왔지만 변호사부 위반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무죄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변호사라서 잘 빠져나간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경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때 김만배 씨와 연결되어서 이 자금을 대주었던 핵심 중개인 그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예. 그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도 또 빠져나간단 말이죠. 나중에 딴 일로 잡혀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른바 50억 클럽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거거든요. 등장하죠. 예. 뭐 최재경도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박영수도 나오고 있고 예. 뭐 각상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연결고리가 좀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혐의점 아니면 봐준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뭐 김호수 총장은 뭐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그때 징계한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이제 판결 내렸으니까 근데 그게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혐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 있는 판결문이 민사 재판에 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행정 재판, 민사 재판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판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범죄 사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 판사 사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판결문에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에 걸려 있는 사건은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한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또 거기에 걸려 있어서 또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징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거기도 또 걸리게 됩니까? 뭐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공수처의 다른 뭐 사건들도 계류 중입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좀 볼 것 같아요. 바로 소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때쯤에는 근데 뭐 문제가 좀 대선이 좀 연관돼 있고 경선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쉽게 뭐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다 확정됐을 때 그 무렵에 또 이게 혐의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쯤에 정도는 소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뭐 한참 뒤에 좀 더 드러난 다음에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거리두기가 적용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 초반으로 4차 대유행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늘며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방심하면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수도권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줄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7월 초 이후 103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는 3,000명을 넘기도 했지만 열흘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마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특히 그 유행을 4차 유행 때 가장 많은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높아진 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이동량이나 사회 경제적 접촉 빈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는 대부분 더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새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풀어질 경우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폭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단기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지키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면서 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체계에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국민 70% 접종 완료는 이번 주말쯤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6살에서 17살 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일부 의료기관의 혼선으로 모더나 5접종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 학교 생활이 이제 친구들 보러 가는 거기도 하니까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함께 오지 않으면 전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같이 부작용에 신경 쓰는 애들은 많이 없었고요. 애들도 다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성인 접종 때보다 얇은 바늘로 주사를 놓는데 접종 용량은 같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심낭염 발생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드물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이득이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접종을 마친 고3 학생의 경우 10만 명당 3.6건에 그쳤고 우리보다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미국도 100만 건당 최대 34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숨이 가쁘거나 숨 쉴 때 통증이 있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고 실신 등이 생기면 그때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부정출혈이나 생리불순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백신과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자궁경부암 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경우에는 조금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청소년 접종이 허가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잘못 놓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종은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부 접종도 시작됐는데 12주 미만 초기인 경우 임신부와 태아 상태를 살핀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효과가 5개월 만에 3%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얀센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앞당기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 내 62만 명의 제대 군인을 추적 분석했더니 올해 3월 88%이던 예방 효과가 5개월 지난 8월에는 3%로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92%에서 64%, 화이자도 91%에서 50%로 예방 효과가 낮아졌지만 얀센만큼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백신 접종자와 비교해 돌파 감염 사례도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약 147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얀센 백신의 효능 저하를 지적하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도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은 통상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뒤 진행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빨리 결정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추가 접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최근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 관련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을 한 달씩 열어보는 겁니다. 1차, 2차, 3차를 열어봤습니다. 내일 다시 4차, 한 달간 열게 되는 거죠. 낙동강의 수문을 늘 이렇게 열어두면 짠 바닷물이 낙동강으로 밀려 들어와서 식수나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낙동강 하구뚝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 때 완공한 겁니다. 강을 막아서 물을 확보하고 그 강변에 공장과 농장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한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부영양화, 우리가 흔히 녹조 라떼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강 하구가 오염되니까 결국 바다도 또 오염됩니다. 지역에서 낙동강 수문을 이제는 열어버리자는 논의가 계속 커져갔는데 잘 될 듯 하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니까 부산시나 관련 기관들이나 정치권의 태도가 또 확 바뀝니다. 부산시와 정치권, 이제는 모르는 일이 돼버리고 이제 유람선까지 뜨고 식수마저 위험해진다. 계속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촛불정국으로 정부가 바뀌었죠. 낙동강 문제에서 이른바 여야 협치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낙동강 하구뚝 생태계 영향업계 개방한다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똑같이 공약을 내걸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 수문을 열자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수문 열 준비를 하고 조사하는 데만 벌써 4년째 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3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4차 잘 되고 이번에 4차는 연어가 돌아오는 시기를 마쳤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면 낙동강 수문이 활짝 열릴 거라 기대해 봅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때이른 영하권 추위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안심병원에 설치된 소아청소년 선별진료소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검사도 진행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찾아온 이례적 초겨울 추위에 병원에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날씨도 추워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왔어요.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 영하 1.5도, 춘천 영하 0.3도, 천안 영하 1.2도, 순천 영하 1도, 의령 영하 0.7도, 서울 2.8도를 기록했고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10월 중순 기준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한파는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여름에 비해서는 감기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연령에 맞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잠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기록되겠고
이후에는 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 10월 한파의 심술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다며 감기와 독감 등 건강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승객은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인천 부계동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뒷문으로 다가가자 승객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데도 아랑곳 없이 목덜미를 잡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무릎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폭행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을 얻어맞은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인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인 택시기사는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남성인 승객은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을 하며 저항하는가 하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기를 기다려 오후 늦게 조사에 나섰고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많이 다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상해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조사 후에 영장 신청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달 전 서울 신림동에선 20대 취객이 택시에서 구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뒤 마구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고 뒷머리를 다치게 해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손님이든 태워야 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려면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아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우리 가중처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차 안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70대 남성이 언덕에서 굴린 볼링공이 150m를 가 안경원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피해자 측은 실수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볼링공을 들고 도로로 걸어 나옵니다. 허리를 굽히는가 싶더니 실제 볼링을 하듯이 공을 힘껏 굴립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내려간 볼링공은 150m 떨어진 상가 1층에 있는 안경원을 덮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온 볼링공은 2m가 넘는 높이로 튀어올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유리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볼링공이 떨어진 진열대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4kg이 넘는 볼링공은 편도 2차선 도로의 교차로와 건널목, 인도까지 통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거나 움직이는 차에 부딪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어제는 휴일인 관계로 지나가는 행인이 적었고 안경점 또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천만다행히도 물피폐로만 종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볼링공을 굴린 70대 A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버려진 볼링공을 주었다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점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갖고 이제 한번 만져보다가 손을 놔뒀어. 구멍이 넓어가지고 손이 작을게요. 피해자는 A씨 또한 많이 놀랐을 거라며 수리비 외의 보상이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아요. 70 넘으셨는데 그렇게 보상비 내서 하기는 빡빡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안 하고 싶었고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어서. 경찰은 A씨에게 과실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전세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까다로워져 전세 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된다지만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한산합니다. 오히려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대출을 신청해도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의 성장세를 관리하며 한정된 대출 재원을 전세금 마련과 같은 실수요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세값의 80%가 한도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안 되고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자금이 엉뚱한 투자처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 위험도가 전분기보다 3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6192님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최소한이나 또는 증거 제시할 때만 면책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낙동강 하구뚝과 관련해서 63320님 수문 열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